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코딩할 때 알아두면 좀 유용한, 좀 편리한 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는 포문이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 객체가 있습니다. 이때 이 리스트 객체에 있는 값을 하나씩 뽑아 올 때는 for i in a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템을 하나씩 뽑아 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은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인덱스도 같이 가지고 오는 게 필요한데요. 그럴 때 enumerate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리스트 객체를 넣어주면 인덱스 i 0부터 증가하는 인덱스 i랑 실제로 a에 들어있는 값 a, b, c도 같이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뉴머레이터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앞쪽에다가 i는 0이라고 넣어주고요. 폼은 안쪽에다가 요 밑에다가 i는 i 더하기 1이라는 코드를 넣어줘야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뉴머레이트는 뭔가를 나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컴프레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법인데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객체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 객체를 A가 참조하도록 했고요. B는 빈 리스트 객체입니다. 자, 이때 이 1, 2, 3이라는 값을 부호를 바꾸어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를 바꾸어서 B라는 리스트 객체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for i in a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b에 append를 합니다. 이때 가지고 온 i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른쪽과 같이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요. 자, B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듭니다. B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이 B라는 리스트 객체의 원소는 마이너스 i로 채우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요. B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그것의 원소는 마이너스 i들로 채우겠다 그 말이고요. 이 i는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for문을 씁니다. for i in a 이렇게 for문을 넣어주면 a에 들어있는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 오게 되죠. 그게 i에 담기고요. 그 i가 마이너스 i라는 걸 통해서 b의 원소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b의 원소로 남게 되는 거고요. 요 i라는 변수의 값은 뒤에 오는 for 뒤에 있는 요 i의 값으로 하나씩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안에 포문을 넣어서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것을 리스트 컴프레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리스트 컴프레션을 통해서 리스트 객체를 만들 때 포문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포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i in a에서 i를 하나씩 끄집어내는데 여기에 남기는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i가 3보다 작다면 요 자리에 마이너스 i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반복을 하긴 하지만 조건을 가미해서 끄집어낸 i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만 이 마이너스 i 값을 남기시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1, -2 요 리스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뭔가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순서가 좀 바뀝니다. 자, -i를 남기는데요. -i를 남기는데 만약 i가 3보다 작다라면 그 -i를 남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i를 남기시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그 if, else 한 줄로 쓰는 그 구문으로 이미 알고 전에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요걸 남기고 요 값을 남기고요. 맞지 않으면 i 값을 남기겠다. 그 말입니다. 요게 이제 남기는 값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for i in a. i는 a 안에 들어있는 것만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용법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이러한 여러 번 길게 써줘야 되는 그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더욱 파이썬스럽게 코딩한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집이라는 그 또 명령이 있는데요. 이터레이터 객체 2개 이상을 묶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 객체는 dir을 해봤을 때 언더바 2개 iter 가려고 갈랐고 이것을 가지는 객체고요. 자, 예를 들면 A는 지금 1, 2, 3 숫자가 정수가 들어있고요. B는 문자열 A, B, C가 각각 A, B, C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때 C를 해주는데요. C는 한 줄이 빠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C는 집 A, B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A라는 리스트랑 B라는 리스트를 집 묶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C라고 했을 때 for I, j C에는 2개씩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요 쌍을 묶어주는 겁니다. A랑 B 원소의 개수가 똑같죠?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아이템에서 1이랑 A를 문자열 A를 가지고 오고요. 두 번째 반복일 때는 2랑 B를 가지고 오고 세 번째 반복일 때는 3이랑 C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집 한 거를 그 리스트로 이렇게 집 한 거를 리스트로 바로 바꿔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오른쪽과 같이 대응되는 개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집을 하게 되면요. 맞는 것까지만 가지고 만들고요. 대응되는 게 없는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그 벡터 덧셈 계산을 좀 쉽게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A라는 그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리스트를 벡터라고 간주하고 그 두 개의 그 리스트를 대응되는 것끼리 더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C는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문자열일 때 더하기를 하게 되면 그 두 개의 문자열이 쭉 이어진 그 컨캐터네이션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프린트 C를 해보면은 1, 2, 3, 4, 5, 6 계속 쭉 이어집니다. 컨캐터네이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를 벡터라고 간주를 했을 때 두 벡터를 더하라라고 하면 대응되는 원소끼리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이 5, 7, 9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그 반복문을 써서 직접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라는 비어있는 객체를 하나, 리스트 객체를 하나 준비를 해 두고요. A의 길이만큼 반복을 합니다.
자, 이때 C의 i는 A 더하기 AI 더하기 BI. 자,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어 있는데 인덱스가 넘어가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음과 같이 고쳐줍니다. C에 append AI 더하기 B의 I. 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C를 출력하면 579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포문을 써가지고 append 포문도 쓰고 C에 append 뭐 이렇게 그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면 다음과 같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i, j in 집 a, b a, b를 집으로 묶은 다음에 그 대응된 원소를 하나씩 끄집어 오는 거죠. 끄집어 와서 i 더하기 j를 남기게 됩니다. 자, C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그 안에 원소는 i 더하기 j로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왼쪽이랑 똑같이 579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벡터 리스트 객체를 이용해서 벡터 덧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 줬는데요. 별도의 코딩을 해 줬는데 이런 벡터 또는 한 단계 높은 행렬 뭐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계산해 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게 numpy라는 패키지인데요. 이거를 사용하려면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np라는 이름으로 이 numpy 객체가 제공하는 함수들을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numpy라는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녀석이고요. 콘솔에서 pip install numpy 이렇게 해주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A에 123이라는 123이 들어있는 리스트 객체가 있고요. 456이 들어있는 리스트 객체 B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numpy.array에 이 값을 넘겨주면 numpy 객체로 바뀌게 되고요. numpy 객체를 남겨줍니다. 자, 그 numpy 객체를 다시 이름을 A라는 변수로 참조하도록 했고요. 자, B 리스트 객체를 넘겨주면 여기에는 numpy 객체가 또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B라는 이름으로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때 C는 A 더하기 B를 하면 이제는 A도 numpy 객체고 B도 numpy 객체죠. 그래서 이 더하기는 numpy 객체의 더하기로 동작을 합니다. 자, numpy 객체는 대응되는 원소끼리 더하는 작업을 하고요. 자, 당연히 numpy 객체 두 개를 더했으니까 결과물도 numpy겠죠. 그래서 C의 타입을 확인해 보면 클래스 numpy n-dimensional array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C의 값을 확인해 보면 자, numpy 객체는 앞에 array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안에 리스트로 값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numpy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리스트 객체랑 똑같습니다. 대괄호를 써가지고 첨자를 써주면 되고요. 슬라이싱 기능도 다 훨씬 더 복잡한 편리하게 슬라이싱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딥러닝 이런 부분을 공부할 때 그때 딥러닝이라는 게 대부분 행렬 계산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numpy라는 녀석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딥러닝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맵이라는 녀석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A라는 객체가 있고요. B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i 제곱의 값으로
이 리스트 원소를 채우겠다라는 거고요. for I in A. 자, 이렇게 되면은 b는 149가 되겠죠. 자,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여기 계산되는 값이 i제곱,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채우는 값이 i에 관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별도의 함수를 작성을 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함수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sq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파라미터로 n이 넘어오면 n 곱하기 n 이렇게 제곱을 해서 제곱값을 남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sqi 이 i를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그 제곱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객체를 만들 때 뭐 이렇게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맵이라는 녀석이고요. 자, 그럼 맵이라고 써주고 첫 번째 인재로 함수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함수인데 거기에 또 함수를 넘겨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사용해 봤었죠. 그리고 SQ라는 함수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객체를 인자로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맵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그것을 b라는 변수가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b의 타입을 보면은 클래스 맵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 b를 dir 해보면은 이터레이터 iter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터레이터 객체라는 얘기고요. 자, 그 경우에 그 리스트로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b를 리스트로 바꾸면은 149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맵은 정리를 하면요. 그 이터레이터 값을 하나씩 끄집어 올 수 있는 이터레이터 객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리스트 객체겠죠. 걔를 거기서 하나씩 값을 끄집어 와서 어떤 함수의 입력으로 넣어줘서 결과물을 맵 객체로 만드는데 맵 객체는 따지고 보면 내부적으로 맵 객체는 리스트 객체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객체로 만들지 않고 이게 굉장히 그 데이터가 많은 경우였다면 for 포문을 돌려가지고 하나씩 끄집어 오면 되겠죠. 네, 포문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제너레이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많더라도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입력이 여러 개인 함수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add라는 함수는 인자가 그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경우죠. 그래서 return a 더하기 더한 결과를 남겨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인자가 두 개라는 측면이 있고요. 자, 이때는 그 맵을 통해서 add에 넘기려면 인자가 두 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인 경우에는 뒤에도 그 리스트 객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대응되는 것끼리 add에 넣어서 덧셈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1, 2, 3이니까 2, 4, 6이 이렇게 나오겠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하겠습니다. A는 1, 2, 3 객체가 있고요. 자, B라는 객체는 빈칸으로 놔두겠습니다. 비어있는 객체고요. 자, 1, 2, 3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B에다 넣으려면 B에 append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 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자, b를 지우고요. 예. 자, 이거를 포문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b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들 텐데요. 이 안에는 나는 마이너스 1 i로 채우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 i는 for i in a에서 반복해서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왜 에러가 나죠? b라는 리스트 여기서 실수했네요. b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마이너스 i로 내용을 채우겠다 이거고요. 자, 이 i는 for i in a에서 반복해서 하나씩 가져오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1, 2에 대해서만 그 값을 넣고 싶다면 b라는 객체는 b라는 녀석을 만들겠다. b라는 녀석을 만들겠다. 마이너스 i로 내용을 채우겠다라는 거고요. for i in a에서 채우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i가 3보다 작은 경우에.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만 채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좀 또 다르게 해볼게요. 자, 3이 안 들어가니까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바꾸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3의 값을 b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만드는데요. 나는 마이너스 i로 채우겠다. 자, 언제냐면 i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i로 채우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i로 채우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i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i를 채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i로 b를 채우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i가 어디서 나오냐면 a로부터 반복적으로 끄집어낸 i다. 이 말입니다. 자, 확인해 보면은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보다 큰 경우에는 요 i가 포함되니까 3으로 3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슬라이드에 좀 잘못 타이핑한 부분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제곱하는 것도 있었죠. 자, a가 이렇게 있고 b에는 제곱하는 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b에는 i의 제곱을 넣겠다라는 거고요. 이 i는 a에서 가지고 오겠다. 자, b는 149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비록 여기는 그 i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좀 복잡한 것이라면 그 함수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def sq라는 함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sq라는 함수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b는 일단은 b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b는 리스트 객체로 만들 텐데 sq라는 함수의 결과를 남기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이 i는 어디서 올 거냐? for i in a에서 반복적으로 가져오겠다. 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리스트 안에 어떤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 함수의 차례대로 이렇게 값을 요 a라는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다음과 같이 map이라는 함수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map sq 자, 함수고요.
다음에 A 이렇게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A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sq라는 함수에 이 인자로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런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맵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타입을 보면은 예, 맵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때 B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dir 해보면 알 수가 있죠. B를 보면은 여기에 이터레이터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가 있고, 자, 그러면 B에 iter, 자, 그럼 이터레이터 객체를 참조하게 됐죠. 자, 이 안에 보면은 또 next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it에 next를 해보면 그 안에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물론 list 지금 맵 객체가 B죠. 예. B를 리스트로 바꿔보면 이미 지금 다 값을 꺼냈네요. 그러면은 다시요. B는 map에 sq에 a. 자, B라는 맵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얘를 리스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149 이렇게 알려주죠. 자, 벡터 더하는 예주도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A는 1, 2, 3 이게 있고요. B는 뭐 4, 5, 6 이렇게 할까요?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그냥 더하면요. 쭉 두 개를 이어줍니다. 컨캐터네이션을 해주는데요. 자, 대응되는 원소끼리 더하게 하려면 C란 빈 객체를 하나,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포문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AB에서 하나씩 끄집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줄 필요가 있죠.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AB를 하나씩 묶어주고 포문을 돌리면 그 첫 번째 원소를 끄집어 오고 그 다음엔 두 번째 원소를 끄집어 옵니다. append i 더하기 j라고 해주면은 끄집어 온 값을 더해서 C에다가 넣어주겠죠. 자, 그래서 579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음같이 포문을 안 돌리고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면 C라는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나는 i 더하기 j를 통해서 만들겠다. 자, 그런데 이 ij는 어디서 오냐면 ab를 묶은 거에서 반복적으로 하나씩 가지고 온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 리스트 객체를 만들고 포문을 돌리면서 append를 하는 것보다 훨씬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numpy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려면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해주고요. 자, A, B가 이렇게 있는데요. A는 이름을 numpy array A. 자, 그러면 이 A를 입력으로 해서 새로운 numpy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B도 numpy array B를 numpy 객체로 바꿔주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했을 때 numpy 객체 더하기 numpy 객체 하면 이 numpy는 원래 벡터 행렬 계산을 처리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벡터 더하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과물은 역시 numpy array겠죠. 네. 자, 접근하는 방법은 리스트 객체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름이 없는 함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람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는 람다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다음과 같은 제곱을 해주는 sq라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sq에 2를 넣으면은 4가 남겠죠. 자, 그런데 이 sq라는 함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입니다. 입력으로 주는 인자가 파라미터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 주는 결과도 n 곱하기 n,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sq라는 이름이 없이 그냥 함수를 만드는데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입력이 뭐고 계산 결과가 뭔지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다가 lambda 람다라고 써주고요. 람다라고 써주고 콜론을 써줍니다. 콜론 앞쪽에 들어가는 것이 이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콜론 뒤쪽에 해당하는 것이 이 남기는 값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위에 위랑 sq라는 함수랑 똑같은 기능의 함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 자리에 함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냥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함수 객체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만들어진 함수 객체를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sq는 요 람다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든 함수 객체이기 때문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숫자 1을 넣으면은 4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한 번만 딱 사용되는 함수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변수로 참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람다 i. 자, 이게 요만큼이 함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거니까요. 여기에 함수 객체가 있습니다. 자, 함수 객체에 이름은 없고요. 함수 객체가 있는데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러면은 그 함수 객체를 함수 호출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를 넣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 4가 남게 됩니다. 자, 이거 좀 특이하죠? 자,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람다 i 이렇게 코딩을 하면 이 자리에 함수 객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변수로 하나 할당을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펑션인 거죠. a의 타입은 펑션이고요. id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 16, 그거랑 좀 다르게 보이네요. 자,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2를 남겨주죠. 그래서 4가 나옵니다. 3을 넣으면은 9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변수를 하나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니까요. 함수 객체죠. 그래서 함수니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해서 여기다가 3을 넣으면은 이렇게 9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자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애들한 함수는 인자가 두 개인 그러한 함수죠. 자,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랑 똑같게 람다라고 구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콜론 앞에 콤마를 써가지고 변수를 쭉 나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인자가 한 개인 경우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콜론을 써주고 뒤에 남기는 계산식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곧바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3이 나옵니다. 자, 람다를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서 여기에 함수를 넣으려면 바깥쪽에서 sq라는 함수를 하나 디파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함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치면 굳이 바깥쪽에다가 def라는 걸 통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과 같이 코딩을 하면 좀 더 편리할 텐데요. 자, 물론 람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객체를 함수 객체를 sq라는 변수가 참조하도록 했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죠? 자, 그런데 굳이 뭐 이게 sq라는 요 함수가 여러 번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서만 쓰인다면 뭐 sq라는 변수 자체도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람다 이렇게만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랑 관련된 모듈을 사용해 볼 텐데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 점 임포트를 해주고요.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 안에 now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럼 현재 날짜랑 시간 뭐 초 이거를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데이트 타임도 객체이기 때문에 데이트 타임도 객체이기 때문에 dir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함수를 리스트업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day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inutes 분도 있고 months 뭐 now는 방금 써봤죠. now도 있고요. today, week, 그다음에 월화수목금 토일 하는 weekday 또는 연도 자 이런 것들 알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짜에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면 date time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있는 date time 객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mport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었죠. 자, 다음과 같은 함수 두 개의 함수를 hello.py라는 파일에 저장을 했는데요. f1, f2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hello.py라고 저장을 했고요. 자, 이것을 다음과 같이 import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mport hello 물론 이 파이썬을 실행한 위치랑 요 hello py가 있는 위치 경로가 똑같아야지 되는 거고요. 자, import hello 하면은 요 hello를 포함하게 되고요. 이거를 모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요 파일 안에 들어있는 f1, f2에 다음과 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hello.f1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러면 abc가 출력이 되고요. 또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import hello hello.py hello 여기 .py는 붙이지 않습니다. as h 요 hello라는 모듈을 h로 참조해서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h.f1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역시 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함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함수만 쓰려고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ello.py로부터, 물론 .py는 생략 쓰면 안 됩니다. from hello, hello라는 hello.py로부터 그 안에 있는 f1이랑 f2만 임포트를 하시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다가 직접 여기 메뉴에 F1, F2를 직접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처럼 모듈 이름을 쓸 필요가 없이 곧바로 F1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hello라는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hello라는 모듈은 객체처럼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dir 해보면 거기에는 F1, F2라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추가적으로 언더바 2개 name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ame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살펴보면은 hello. 언더바 2개 name 언더바 2개 하면은 요 hello의 이름이 요 hello 파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실제 사용 예는 요 슬라이드를 보면 되는데요. hello.py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 f1, f2,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두 개를 넣었습니다. hello.py를 출력하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2개, name, 언더바 2개 이거를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저장을 하고 콘솔에서 hello py를 실행을 시키면 자, 요 프린트 두 개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hello.py가 출력이 되고요. 언더바 2개, name 언더바 2개에 대응해서 자, main이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일 이름이 출력이 된 것이 아니고 main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a.py를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import hello를 했습니다. 이 hello.py를 모듈로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print a.py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요. 여기도 역시 언더바 2개, name, 언더바 2개 이름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를 콘솔에서 python a.py라고 실행을 시키면요. 여기 import hello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수행이 됩니다. 그럼 f1, f2를 define을 하고 그 다음에 hello.py를 출력을 하는 거죠. define 하는 거는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으니까요. define을 어쨌든 했고요. hello.py를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 name을 출력하는데 자, 이때는 name이 hello로 나옵니다. 자, 이 모듈 이름으로 이름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a.py를 출력을 했고 name을 출력해 보니까 main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언더바 2개 name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지금 a.py를 콘솔에서 실행할 때는 요 a.py의 name이 main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모듈은 모듈의 이름이 기본적으로 모듈의 이름으로 이 name이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main이 나왔었는데요. 예, hello.py 자체를 콘솔에서 곧바로 실행을 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name에는 역시 main이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사용을 하면 콘솔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쪽에 코드만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파일에 들어있는 실행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문을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 name이 언더바 main이라면 이러한
실행 코드를 수행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직접 이 콘솔에서 hello.py를 실행하면은 요 네임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a.py 콘솔에서 a.py를 실행할 때는 여기 import hello가 있지만 hello를 쭉 f1을 define하고 f2를 define하고 그 다음에 name이 이번에는 main이 아니죠. main이 아니고 그냥 hello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고 a.py 화면에 찍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은 당연히 main이겠죠. 그래서 hello.f1은 당연히 실행이 됩니다. hello 모듈에 들어있는 f1 abc를 제대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파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그 실행되는 코드에 대해서는 그 if 다음과 같은 초록색 코드를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 부분도 직접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py가 하나 있고요. hello.py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hello.py, a.py 두 개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다 코드를 넣으면요. df f1 자, 함수는 그냥 하나만 똑같으니까요.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print hello.py라고 출력을 하고요. print name을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hello를 실행해 보면 hello.py 출력을 해주고 name이 main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이번에는 a.py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import를 하는데요. hello를 import를 하겠습니다. print a.py를 출력을 해주고요. print name을 역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a.py에 있는 a.py 메인만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그 hello import를 통해서 hello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hello.py 아까는 이름이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hello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a.py에 있는 name은 메인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콘솔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name이 메인이라면 자, 이 부분을 실행하시오 라고 코드를 고쳐줍니다. 그럼 a.py를 했을 때 name은 문자열인데 제가 따옴표를 빼먹었네요. 아이고, 잘못 지웠습니다. 자, 여기가 name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hello. 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hello.py에 있는 내용은 출력이 되지 않고 a.py 메인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hello.py를 하면은 hello. 콘솔에서 직접 실행할 때는 hello.py랑 그 메인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hello에 들어있는 f1 함수를 사용하려면 f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abc가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앞에 hello라는 걸 빼버리려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from hello로부터 import f1. 네,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런 녀석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모듈은 그 객체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함수 호출 시기를 미룰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어떤 지정한 함수를 정해진 시간 뒤에 호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걸 하려면 스레딩이라는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자, fa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있습니다. fa는 dateTime의 dateTime, 현재 시간을 그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 현재 시간이랑 또 뒤에다가 inA라고 fa라는 함수에서 현재 시간을 출력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밑에 dateTime 현재 시간을 이제 그 메인에서 또 역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f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요, 메인에서 시간을 출력한 다음에 fa 함수를 보통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threading, timer라고 하면은요, 이 fa라는 함수를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3초 뒤에 실행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초 뒤라는 것도 t start를 하고 난 이후로 3초 뒤에 fa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int end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요, 오른쪽과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뒤에 in fa, in main이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in main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50초라고 나옵니다. 50초에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3초 뒤에 실행이 되기 fa라는 함수는 곧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nd가 먼저 출력이 되고요. 3초 뒤에 53초 때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곧바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한 시간 뒤에 나중에 호출할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스타트를
변수를 하나 둬가지고 스타트를 해도 되고요. 곧바로 스타트를 하고 싶으면 변수 필요 없이 점 스타트를 통해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함수를 우리가 스레드 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t를 하나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스타트를 한 다음에 3초가 도래하기 전에 t.cancel 곧바로 캔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초 뒤에 fa라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그냥 요거에 의해서 시간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end가 출력이 됩니다. 자, 앞의 예에서는 이 함수에 넘기는 값이 없었는데요. 자, fa 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넘기는 것이 없었는데 넘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필요하다면 인자가 필요한 함수를 스레드 함수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threading.timer까지 똑같고요. 1초 뒤에 fa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다. 자, 이 뒤에다가 args, argument라는 말입니다. 파라미터, argument인데 argument로 hello라는 것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인자가 두 개라면 콤마를 주고 그 이후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 형식으로 인자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스레드 함수를 만들었고 시작을 시켰고요. 아직 1초가 도래하기도 전에 곧바로 end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1초 뒤에 헬로우를 넘겼고 헬로우를 출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헬로우가 나올 겁니다. 자, 방금 살펴본 것들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스라이딩을 해주고요. date time을 해줬습니다. def, fa라는 함수를 하나 define을 해주는데요. 현재 시간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in a라고 fa라고 해주면 더 알아보기가 좀 쉽겠죠. 자, 그리고요 더 스레딩에 타임 뭐라고 해주고요 3초 뒤에 fa라는 함수를 실행하시오. 그리고 t에 스타트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fa라는 함수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에서 현재 시간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현재 시간을 찍었고요. 3초 뒤에 FA에 있는 시간이 출력이 됩니다. 49, 50, 51, 52. 약 3초가 됐죠? 원래 함수를 실행할 때는 F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FA를 통해서 요 함수가 한번 시간이 출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곧바로 이어서 그 시간이 출력이 되고 end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거의 곧바로 그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차 없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랑의 차이점으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FA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곧바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고 FA라는 함수를 3초 뒤에 호출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threading.timer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이머라는 객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머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그 타이머 객체에 스타트를 하면 그 스타트를 한 순간 이후로 3초 뒤에 FA라는 함수를 호출을 나중에 해줍니다. 자, 물론 그 스타트를 했다가 곧바로 스탑이 아니고요. 캔슬을 하게 되면은 3초 뒤에 하겠다는 것을 수행하지 않겠죠. 네, 곧바로 메인 출력되고 그 뒤에 거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냥 함수만 되는 건 아니고요. 문자를 출력할 수도 그 인자를 갖는 함수도 호출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 args hello라는 그 인자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간을 출력을 할 테고요. 캔슬하지 않아야겠죠. 현재 시간을 출력해주고 1초 뒤에 FA hello를 넘겨서 FA가 호출돼서 화면에 hello가 나올 겁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있고 hello가 출력되죠. 자, 방금 살펴본 스레딩 함수 기법을 사용하면 우리 학기 초에 만들었던 그 덧셈 테스트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을 맞추긴 맞추는데 시간이라는 제약을 걸어서 시간 내에 못 맞추면 틀린 것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서 게임처럼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이제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레딩 포함하고요. add test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그 체크하기 위해서 이 바깥쪽에 timeout이라는 변수를 줬고요. 처음에는 시간이 안 끝났다라고 해서 false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 함수를 이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앞에다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자, C는 A 더하기 B 정답을 미리 계산해 두고요. 화면에 A 더하기 B를 출력을 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받은 게 정답이랑 똑같다면 correct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timeout이 true라고 한다면 timeout이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나 time is over 해서 return 0을 남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합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넘어오면은 return 1 맞춘 개수로 1이 증가되도록 1을 남겨줍니다. 자, 아예 그 대답한 거랑 정답이 다르면은 incorrect 틀린 거고요. return 0을 남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timeout이라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도 밖에 있는 이 timeout을 그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앞에 글로벌이라는 거를 넣어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글로벌 이 timeout을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timeout이라는 그 변수의 새로운 값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더라도 바깥쪽 그
그 타임아웃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임아웃에는 반드시 글로벌을 써줘야 되고요. 다음과 같이 그 타임아웃을 true로 세팅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스코어는 또 바깥쪽에 이렇게 써주고요. 자, 폼은 문제를 3개를 내는데요. for i in range 3, 랜덤 0부터 10까지 숫자의 2개를 뽑고요. 일단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문제를 바로 만들고 그러면서 3초 뒤에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아웃은 false라고 처음에 세팅을 해 주는 거죠. false라고 세팅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add test라고 해 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타임아웃은 3초 뒤에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 add test가 먼저 호출이 되겠죠. 동작하는 와중에 이 3초가 지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true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입력하는 사이에 시간이 3초가 지나가면 타임아웃이 true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걸려서 정답이 맞더라도 타임아웃, 타임오버에 걸려서 점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맞아도 틀린 것으로 이렇게 스코어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챕터는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콘솔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자, 물론 그 파일 처리 이후 내용은 좀 어려운 좀 진도를 좀 많이 압축해서 넣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습득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5장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찾아보고 더 숙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5장 내용을 모르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요소들은 다 배웠고요. 5장은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 있으면 좀 더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그림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점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챕터 5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